갑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경제 지문이 모든 비문학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개념, 원리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프 보는 것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미 좀 찍어놓은 경제 지문들 분석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경제를 좀 잡아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제는 상식이야. 아, 솔직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뉴스의 반절이 경제 뉴스야. 그리고 그 반절, 뉴스의 반절이 경제 뉴스고 그 경제 뉴스의 반절에 뭐가 나오냐면 양적 확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적 확대라는 말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오늘은 그거 위주로 좀 많이 배울 겁니다. 먼저 경제의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보면은 경제는 가정의 학문입니다. 가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이론이 학설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설이 없다는 얘기야. 모두 그냥 가설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거지. 어느 유명한 그 주식 투자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식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내일 아침에 한 발 디뎌봐야 한다. 그만큼 경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경제는요, 전부 가정의 학문이고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뭘 이야기하냐면 잠깐만. 뭘 이야기하냐면 제발 주어진 뭐만 봐라? 조건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어진 조건만 봐야 되냐면 다른 변수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는 말, 근데 선생님 실제로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에서는 실제로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학문. 그러니까 경제를 딱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가정의 학문이고 두 번째가 무슨 학문이다?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선택의 학문인 이유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경제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또는 이익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가성비라고 하는 그런 최대의 편익, 최대의 이익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합리적 경제적 다시 최소 투자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가져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태순아 마이크 꺼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합시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포기해야만 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대안 다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고요. 이때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애들은 명시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의 가치만 생각하는데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시간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 노동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5,000원짜리 물건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5,000원이 아닌 거지. 바로 그것으로 인한 뭐가 있을 거야? 어떤 암묵적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싹 합쳐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중에 지문에 다 나오고요. 명시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비용이고요. 암묵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 그래서 최근에 2학년 시험에서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이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 계산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그 한계 효용, 평균 비용 연결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두고 그다음 매몰 비용이라는 말도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얘는 다시 회수될 수 없는 비용. 그런데 바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말이야. 얘 좀 기억해 놓자. 매몰 비용의 함정. 이미 투자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포기를 쉽게 못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손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손절 친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되는 거지.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손해를 보고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사를 한 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치자.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적자가 나면 뭐 하는 게 나아? 사실은 접는 게 나아 장사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이미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장사를 쉽게 접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임대비까지도 다 까먹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지문에 나오거든요. 재밌습니다. 손실 깊이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에는 둔감해. 다시 이 이익을 보는 거에는 둔감. 이때 둔감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위험 선호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익을 볼 때는 위험을 선호하지 않아. 그런데 손해를 볼 때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 도박에서 조금 따면 쉽게 일어나지만 잃으면 본전 생각에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실 깊이 심리 실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야. 100%의 확률로 3천만 원을 딸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의 확률로 얼마를 4천을 딸 확률이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딸 확률이야. 이건 쓰지 말고 이건 이익 쪽이야. 딸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손해 쪽 100%의 확률로 3천만 원을 잃을 확률과 80%의 확률로 4천만 원을 잃을 확률이 있단 말이야. 이때 이익 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손해 쪽이라면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하는 거. 이게 거의 80%야. 실험 결과 나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이거 한번 손실기대값, 이익기대값이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쪽은 100%니까 이익기대값이 3천만 원이고요. 이쪽은 80%니까 8 곱하기 4. 그럼 얼마야? 3,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기대값이 3,200만 원이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높아? 3,200만 원이 훨씬 이익기대값이 높으니까 합리적 선택은 어느 쪽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바로 이쪽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이익 쪽에서는 위험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 100%의 확률로 3천만 원을 딸 확률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반대로요. 손해를 볼 때는 100%의 확률로 3천만 원을 잃을 확률과 80%의 확률로 4천을 잃을 확률이 있단 말이야. 이때 여기도 역시 손실기대값을 따져보면 여기가 3,200이야.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100%의 확률로 3천만 원을 잃는 게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더 낮은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 잃는 거고 여기는 손실기대값이 3,2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뭘 선택한다? 이익 쪽에서는 100%의 확률을 선택하고 손해 쪽에서는 80%의 확률을 선택하는 이유, 즉 손해 쪽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손실 깊이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의 행동에도 이러한 뭐가 들어가 있어? 심리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이거 풀었지 않니 너네? 아니 안 풀었나? 작년 모의고사니까 풀었을 것 같은데. 작년 3월 달 모의고사. 작년 3월 달에 이 손실 깊이 심리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물가 조절 및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갈 건데 바로 이 경기 활성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이걸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양이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통화량을 의미하고요. 이거 예전에 교실에서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고요. 이 지구에 바로 총 통화량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통화량 100만 원에 집이 10채가 있는데 이때 그럼 집 한 채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0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다른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은 통화량하고 집 10채 이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애들이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데도 돈이 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보내줘?
1000만 원을 보내줘요. 그래서 지구의 총 통화량은 1100만 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통화량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화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집 한 채는 얼마가 됩니까? 1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하게 되어 있다?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뭐 하겠습니까? 하락하겠지요.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하는데 문제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있던 집에 얼마가 있으면 100만 원 있던 집에 100만 원 있던 집에 1000만 원이 있으면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기가 진작되었다. 즉 경기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즉 우리 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바로 이거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진작이 되는 거야. 그러나 통화량이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뭐 된다? 침체. 왜 이거부터 하냐면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 즉 이 양적 확대라고 하는 건 통화량을 뭐 하는 정책이다? 확대시키는 정책이고 통화량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기를 진작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모든 경기 활성화, 즉 양적 확대 정책의 마지막 귀결점이기 때문에 이걸 꼭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 진작된다라고 하는 것과 통화량이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뭐 된다라고 하는 거? 침체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갑니까? 이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가 변동에 따른 화폐의 가치라고 했을 때 역시 모든 선생님이 경제 수업할 때 먼저 명목 가치라고 하는 것과 실질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액면 가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실질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 가치.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액면가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볼 수 있다? 액면가. 소리 저기 좀 한번 끄자. 알림 좀 끄자. 녹화하는데 알림이 자꾸 뜨면 참 이거 1시간 동안 알림 끄기. 선생님 먼저 끄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바로 앞쪽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느라고 수업 금방 끝났거든. 쏘리. 예, 그러면 액면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 가치는 이거 실질 가치 다른 말로 구매력 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상대적 가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아빠 월급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을 거야. 아빠가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5% 인상되어 가지고 1050만 원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아빠의 월급은 진짜 상승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이에 아빠의 월급 인상률은 5%지만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7%였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물가 상승률이 7%가 되면요. 결국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얼마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야? 얼마의 가치와 똑같다는 얘기야? 1070만 원. 그럼 바로 다시 그래서 구매력 지수라고 그래. 작년에 10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걸 올해는 얼마에 살 수 있다? 1070만 원.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원과 1070만 원의 가치가 같은 거야. 실질 가치가.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에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1050만 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월급은 20만 원 정도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 게 아니라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실질 가치.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설명 안 하겠지만 명목 이자율 쉽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은요. 은행에서는 1%의 이자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1억을 맡기면 이 1억이 내년에 1%니까 얼마가 붙을까? 1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억 100만 원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2%였다고 한다면 결국 올해의 가치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이 1억이. 사실은 이 1억의 가치가 올해는
1억 2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야. 실질 이자율이. 다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은행에서 돈을 1억 맡기니까 1% 이자를 줬다고 쳐봐. 그런데 물가 상승이 2%였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1억과 올해의 1억 200만 원이 가치가 같다고 한다면 나는 1%의 이자가 깎인 거지. 그래서 봐봐. 액면 이자율은 1%이지만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가 나오는 거야. 액면 이자율, 실질 이자율. 서준아 이해가? 이것도 이해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이제 드디어 양적 확대 정책. 이쪽에서 하나만 더 쓰고 가자.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통화량 확대 정책입니다. 다시 양적 확대 정책이 뭐다? 양적 확대가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정책이고 이 말만 나와도 그냥 자동으로 뒤에 뭐 해야 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가 뭐 된다? 활성화, 진작된다. 이 말 안 써줘도 딱 기억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는 목적이 그럼 뭐다? 바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양적 확대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환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가 조세 정책, 조세가 세금. 금리가 뭔지 모르는 애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얘들아, 금리가 뭐야?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금리가 뭐다? 이자율.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우리나라 돈으로 외화를 사는 그 환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돈을 푸는 거고요. 조세정책,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이고 얼마나 감면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본 게 바로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재정 정책을 많이 봤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기가 박살이 났죠. 경기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겠지요. 나라에서 왜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줄까?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업률도 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쓰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지. 그럼 당연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이걸 뭐하게 만드는 거야? 쓰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뭐하고자 하는? 늘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경기를 조금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문제는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세 발에 피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크게 경기 부양 효과, 또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하거든요. 다시 양적 확대 정책을 다른 말로 경기 부양, 경기를 띄운다는 얘기야.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건이 다 박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그 정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누가 정권을 잡았건 지금은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야. 뭔 말인지 가? 그럼 여러분들 금리라고 하는 게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고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에서 재정 지출, 재정 봐봐. 여기는 재정을 적자 정책과 흑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정은요, 들어오는 돈과 그 다음에 나가는 돈, 즉 수입이라고 하는 것과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지출이 더 큰 거야. 물론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크다는 건 반드시 이건 뭘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부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는 뭘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부채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흑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남아 돌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적인 것도 아니야. 정부가 수입이 더 많아가지고 돈이 남는 게 이상적인 것도 아니야. 사실 정부의 재정 정책은요. 뭐가 가장 쌤쌤이가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 연말 같은 때 보면은 쓸데기 없이 보도블록
국가 제끼거나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막 그 고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난히 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돈도 되게 많이 쓰는 이유가 이미 배정된 뭐가 있어? 예산이 있단 말이야. 이 예산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정부 예산 이미 배정된 걸 남기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고자 노력을 하는 거야. 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세 같은 경우에는요. 감면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조세 증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증세는 세금을 늘린다는 이야기지. 그다음에 감면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 주는데 지금 역시 엄청나게 세금 감면해 주고 있죠. 왜?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역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야. 세금 낼 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기억하자.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빠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세금이 20%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는 나가고 혹시 주택자금 담보대출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100만 원 이자가 나가고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한 500만 원이 의무적으로 빠져나가면 실제로 아빠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야? 500만 원 정도니까 가처분 소득이 50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이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자로 낼 돈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럼 이제 금리. 금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환율이 되게 어려운데 오늘 금리하고 환율 배울 거야. 잘 봐봐. 여러분, 금리 정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앞에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리 정책과 환율, 특히 환율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 가볍게 배우도록 하자. 일단 금리 정책에서 먼저 이 용어부터 기억하자.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서 현재는 미국의 뭐다?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미국의 뭐가? 달러가 기축통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기축통화는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있습니다. 금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IMF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IMF 사태가 왜 왔냐면요. 외환 보유고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바닥을 친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준이야 졸려? 달러가 바닥을 쳤어. 달러 보유고가. 근데 기축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돈 이자를 갚으려도 뭐가 있어야 돼? 달러가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도 결제를 달러로 해야 되고 이렇게 달러로 해야 되는데 달러가 뭐하니까 바닥을 치니까 쉽게 얘기하자. 우리 집에 땅도 많고 그다음에 뭐도 많아? 부동산도 많아. 그런데 현금이 없네? 근데 현금을 지금 당장 1억을 갚아야 돼? 근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결국 부도나는 거고 똑같아.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우리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하는 걸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다행인 건 아니죠. IMF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악덕고리 사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외국 은행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있던 외국 은행들은 우리나라가 망하면 무조건 손해야. 왜? 돈을 못 받잖아. 국가 부도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하에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IMF라고 하는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내가 한국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그걸 채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야? IMF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양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IMF가 돈을 대신 갚아준 다음에 채권이 IMF로 넘어왔죠. 그 IMF는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간섭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고이자율로 그 돈을 다시 회수해 간단 말이야. 그냥 도와준 거 아니야. 그냥 기간만 연장이 됐을 뿐이고 채권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IMF가 당장 급한 불은 꺼주되 아주 강력한 간섭을 통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제가 그래서 IMF에 돈 빌려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인 게 기축통화가요. 달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금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금이 엄청 많은 건 아니겠지. 각각의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때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죠.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밖에 나가면 종이 조각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야? 아주 중요한 화폐잖아. 그래서 그걸로 그 화폐로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결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갚은 거야. 사실 사채 한번 쓰게 되면 사채의 이자에 늪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갚았다고 보면 돼. 일찍 IMF를 졸업하게 된 겁니다. 이런 때 바로 우리 민족의 단결력이 대단하다라고 높게 평가받는 거야. 뭔 말인지 제가 그럼 다시 기축통화라고 하는 건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서 달러와 하나 더 뭐가 있다? 금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화폐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TV 보니까 너무나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요만한 빵을 하나 사는데 한 수레에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빵을 사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화폐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제가 여하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각 화폐당 그걸 총괄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단다. 우리는 벌써 원화를 쓰죠. 미국은 벌써 달러화를 쓰죠. 중국은 뭘 씁니까? 위안화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엔화 또는 유로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각 화폐의 유통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하는 그런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야 얘들아? 우리나라 중앙은행. 어머나 한국은행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은행은 뭐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혹시 한국은행하고 거래해 보신 분? 없지? 예, 한국은행은 바로 금융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지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뭘 결정한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통화량이라고 하는 다시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어디에서 결정한다? 중앙은행에서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통화량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존재량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기준금리는요. 뭐 매달 바꿀 수는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 변동을 시킵니다. 물론 반드시 변동하는 건 아니야. 변동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18개월 이렇게 동결시키다가 최근에 다시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래서 지난번 내가 조사할 때 0.75까지인가 떨어졌었거든요. 0.7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3개월에 한 번 0.2%의 변동이 가능하며 특정 정책을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좀 늘려보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5월 달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금리 정책은 그 3개월 전에 선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5월 달에 나타나려면 언제 올려야 되는 거야? 2월 달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금리를 변화시키고요. 현재 금리, 이거 선생님이 만들 때 그때 금리가 1.25였어. 1.25였고 6월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으면 3월에 금리를 1.5%로 0.25% 인상.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리는 3개월 전에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색깔을 두 개를 쓰니까 헷갈리군. 봐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기준금리를 어디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향이 있고요. 내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계산하기 좋게 현재 1%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방향은 2%, 그 다음에 내리는 방향은 5%, 0.5%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씨, 계산 다시.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는 다시 한번 0.25%씩 3개월에 한 번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기준금리를 일단 2%로 잡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 3%, 그 다음에 내리는 거 몇 퍼센트? 1%로 잡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기준금리를 3%로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1%로 내려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어떤 경제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럼 당연히 줄줄이 뭐가 올라가?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중금리가 줄줄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줄줄이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내가 뭐야?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장사를 해보려고 해. 사업을 해보려고 해. 근데 금리가 비싸니까 돈을 빌리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리고 이자도 비싼데 괜히 돈 빌려가지고 장사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에이 차라리 접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감소하게 돼. 다시 투자는 감소하고 뭐가 감소한다? 소비도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생각을 해봐. 투자,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지.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할 거야. 다시 통화량이 뭐 할 거다? 감소. 그럼 이 뒤는 자동이지. 배웠잖아 이미. 통화량이 감소하면 뭐 하게 된다? 금리래. 물가 하락. 선생님,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물가가 너무 상승하고 대신 경기는 조금만 상승하면 그 문제가 되지만 물가 수준과 경기 상승 수준이 비슷하면 상승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가가 5% 오르고 아버지의 월급이 5% 오르는 것과 물가가 5% 떨어지고 아버지 월급이 5% 깎이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사실 변화 전혀 없거든요. 변화 전혀 없어도 아버지 월급이 5% 오르는 걸 훨씬 우리는 심리적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화량 감소하고 물가가 떨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경기 침체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경기 침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로 내려보도록 합시다. 1%로 내리게 되면은요. 일단 시중금리도 다 뭐하게 될 거다? 줄줄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시중금리도 줄줄이 내려가게 되고요. 시중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 일단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장사도 하고 집도 사고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투자도 많아지고요.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랑도 이자가 되게 쌀 때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돈 투자하고 해가지고 상가 건물을 샀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상가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또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자율이 뭐 있겠어? 엄청나게 떨어졌겠지.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워하더라고. 괜히 팔았다고. 근데 하여간 소비도 늘어날 거란 말이야. 이해갑니까? 소비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통화량이 뭐 하게 될 거다? 증가. 그럼 그 뒤는 또 자동이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뭐 될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해갑니까? 경기가 활성화될 거란 말이야.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잘 알고 있어야 돼. 경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하지가 않아. 지금 막상 읽어보면 물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답은 나오겠지. 근데 어떻게든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해도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나중에 경제 지문에서 뭘 많이 듣게 되냐면 바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발단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주택담보대출 제도야. 주택담보대출 제도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금리가 1% 이하로 떨어졌지만 미국 같은 데나 또는 일본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는 제로금리였단 말이야. 이때 제로금리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에서 돈을 아예 이자를 안 받는다는 얘기야.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었어. 이게 뭐냐? 위에서 쌤이 아까 설명을 빼먹고 갔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기준금리가 3%인데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중은 이제 은행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은행들이 땅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얘네들도 돈을 빌려와야 돼. 그래서 주로 중앙은행 가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돈이 너무 많으면 얘네도 저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놓거나 이런단 말이야. 이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3%라는 얘기야. 그럼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3%에 빌려다가 3%에 또 빌려줄 수는 없잖아? 여기에다가 한 2, 3% 붙여가지고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겠지만 한 2%만 붙여가지고 바로 5%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2% 붙이면 여기는 시중금리가 3%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리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금리가 시중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였단 말이야. 유럽 쪽은 마이너스 금리인 데도 있습니다. 돈 좀 빌려가세요. 그럼 덤으로 더 드릴게요. 이 말이야. 마이너스 금리는. 돈 빌려가면 덤으로 더 줄게. 이 말이야.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게 저금리야. 즉 나라는 제로금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출 제도 자체도 1% 미만 한 0.5% 거의 무이자에 가깝단 말이야. 그럼 무이자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뭘 사기 시작하겠어? 집을 사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잘 봐봐 원리를. 주택에 뭐가 아이고 빨간색으로 쓰지 말자. 주택에 수요가 늘게 돼. 수요가 증가했어. 나중에 수요 공급을 배우면 알겠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뭐가 상승했겠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야.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야. 1억에 집을 샀는데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자라고 하는 투기 열풍이 생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뭐까지 투기 수요까지 증가해가지고 결국 주택 가격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지. 주택 가격은 뽕뽕뽕 이렇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럼 공급자들은 가만히 있겠니? 공급자들은 이렇게 비쌀 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뭐 해야 돼?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주택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집을 짓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시차인 거지.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당장 되지 않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더 몰리게 되는 거지. 더 몰리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건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뭐가 있어?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이 어떤 방법을 펼치냐면 이런 거야. 아직 너네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걸 안 배웠지만 기본 자산 외에도 어떤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당장 무엇은 없어. 현금은 없어. 은행이. A라고 하는 은행이 당장 무엇이 없다? 현금은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미 돈을 100억을 빌려줬다고 치자. 그럼 이 100억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야? 채권이 있었던 거야. 얘네들은. 나는 100억 받을 돈 있어. 이건 거지.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B라고 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야, 이 채권을 담보로 우리 90억만 빌려줘.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90억을 빌려주고 이 100억짜리 채권을 받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제가 이걸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지금 얼마를 갖게 돼? 100억짜리 채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얘도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C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또 뭘 받아? 돈을 받게 되는 거야. 빌리게 되는 거야. 이 채권을 담보로.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 채권을 담보로 지금 90억을 또 빌려왔잖아. 그래서 90억을 또 빌려줬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럼 90억짜리 채권이 또 생기고 또 이걸 가지고 80억 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는 여기 가가지고 또 빌리고 그 다음에 이 90억 80억 빌린 걸로 다시 또 뭐해? 80억 빌려주고 또 80억짜리 채권이 생기고 이러면서 실제로 A라고 하는 은행이 빌려줘야 될 돈의 몇백 가지를 빌려주게 돼. 그런데 이제 보자.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게 영원하진 않지. 아까 시차일 뿐이라고 그랬지.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뭘 지켰어?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요. 이제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뭐 하겠어? 하락하겠지. 그런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이거야. 투기 수요였기 때문에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이 된단 말이야. 과잉이 되게 되면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뭐 하게 돼? 더 폭락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격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불안 심리 때문에 집을 팔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더 떨어지는 거지. 왜? 공급이 또 늘었잖아.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문제는 맨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괜찮아.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1억일 때 샀던 사람, 5억일 때 샀던 사람을 한번 구분해보자. 그리고 뭐 10억까지도 올랐다고 치자. 이때 5억일 때 샀던 사람은 1억을 자기 자본금, 1억을 자기 자본금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4억을 빌렸다고 치자. 그래서 솔직히 10억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자 좀 내고 5억 벌면 당연히 땡큐지. 그런데 10억까지 올라갔을 때 얘는 팔지를 않았단 말이야. 더 올라가겠지. 근데 갑자기 뭐해? 폭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5억까지 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5억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 기피 심리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또 기다린단 말이야.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 주택 가격이 얼마가 돼? 1억이 됩니다. 2억이 되었다고 치자. 2억이 되는데 문제는 2억에 팔아봐. 무슨 문제가 발생해? 내 돈 1억에다가 4억을 빚을 얻어가지고 산 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팔았더니 2억이 생겼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을 은행에 갚고 빚만 2억이 남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2억을 갖고 빚이 뭐가 남으니까 2억이 남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줄줄이 뭐 하게 돼? 도산하게 되는 거야. 망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집도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깡통주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개인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개인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 돈을 갚아 못 갚아? 은행에 돈을 못 갚는단 말이야? 근데 은행도 지금 그 돈을 받을 걸 생각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온 거잖아. 근데 못 받았으니까 뭐가 부도가 나왔어? A 은행이 부도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럼 A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B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C 은행이 부도가 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야, 미국의 A, B, C 은행이 부도 났다고 왜 세계 금융 위기가 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국제 시장, 그러니까 국제 어떤 사회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거의 40%.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가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안 망하고 미국의 은행도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도산하고 있잖아. 세계의 경제의 40%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니까 당연히 세계 금융기관들이 출렁이기 시작했겠지.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꼭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 내가 2007년도에 9천만 원짜리 펀드를 들었습니다. 펀드를 들었고요. 그전까지는 재테크에 관심도 없었다가 9천만 원짜리 펀드를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럴 때 투자 안 하는 건 정말 멍청한 거다 이러면서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9천만 원짜리 펀드를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세계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야. 얼마 찾았을까 내가 그거. 2145만 원인가 찾았어. 1년 만에 9천만 원이 쉽게 얘기해서 4분의 1 토막 난 거야. 세계 금융위기로. 와,
눈물을 머금고. 그랬더니 애들이 놔두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놔둬봤자 그거 다시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애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봐봐.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나가지고 5천만 원이 되었다고 쳐. 그럼 이거 얼마 깎인 거야? 50% 깎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다시 1억으로 올리려고 생각해봐. 얼마 올라야 돼? 100% 올라야 돼. 쉽게 해서 올리는 게 2배 힘들다는 얘기야. 떨어지는 것보다. 아주 간단한 원리야. 다시 1억에서 50% 깎여가지고 5천만 원이 되었어. 이걸 본전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100%가 올라야 돼. 2배가 올라야 돼. 그래서 2배 힘든 거야, 올리는 게. 어.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손절치고 2,145만 원이라도 건지자고 나왔지, 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지. 어.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환율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여러분,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내리고 있긴 한데 우리 한참 동안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국은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과열되거든요. 이 과열은 거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거품 경제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거품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거품 경제는 나중에 치명타거든요. 엄청나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직 1학년들은 이건 나중에 거품 경제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 거품 경제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기 부양적, 양적 확대라는 말의 반대가 출구 전략이야. 이것도 기억해놔. 다시 양적 확대의 반대말이 뭐다?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경기를 상승시키는 단계가 있다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연준이가 목표로 했던 게 4%까지 올리겠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때 1.75가 되어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지게 돼. 딜레마가 뭡니까?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봐봐. 1.75에서 만약에 얘가 한 10 몇 개월 가는데 여기에서 내려보도록 하자. 금리를. 내리면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생각해봐. 뭐야? 시중금리가 줄줄이 내려갈 것이고 시중금리가 줄줄이 내려가면 투자가 뭐 할 거야? 증가할 것이고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경기가 뭐 될 거다? 활성화될 거다.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뭘 내려야 되는 거야?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국제자본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자본이 들어오는 이유는 적선 아니잖아? 돈 벌러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자율이 높은 곳을 쫓아다니겠지, 국제자본은. 그래서 이자율이 높다고 생각한 미국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쪽의 자본들이 이제 이자율이 높은 후진국 쪽에 뭐 하겠어?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물론 우리는 후진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외국 자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이율이 낮고 그 다음에 외국의 이율이 높다고 한다면 국제자본은 뭐 될 거야? 이탈될 거라는 얘기지. 이동할 거라는 얘기지. 원래 국제자본의 이동은 환율과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제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반대로 우리는 통화량을 늘리려는 정책이었지만 통화량이 뭐 되는 결과?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딜레마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야. 금리를 낮춰도 국제자본이 빠져나가 가지고 통화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려도 통화량이 줄어들 것이고 딜레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참 동안 1.75에서 한 16개월인가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던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금리 좀 이해 가니 얘들아? 다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과 이 기준금리를 통한 양적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라는 말까지 알아야 돼. 이 금리를 낮추는 거야, 출구 전략은. 그래서 거품 경제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거품 경제. 그러니까 아까 통화량을 무조건 늘리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거기는 진짜로 돈을 이만큼 가져다 줘야
닭다리 하나를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달 월급을 가져가야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무한대로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 해봤을 거야. 그래,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거, 그래, 나라에서 뭐 종이값 좀 들여가지고 돈 좀 찍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100만 원씩 싹 나눠주면 되잖아?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했었어. 나라에서 막 돈 찍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불쌍한 사람들. 근데 왜 안 할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허생전에도 나온다. 허생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생이 원래 빈섬을 허생전 배워본 사람 있죠? 빈섬을 경영해가지고 100만 냥을 버는데 그 빈섬에서 나올 때 50만 냥을 어디에 버려? 바다에 버린단 말이야. 이제 알겠지? 왜 허생이 50만 냥을 바다에 버렸는지. 만냥만 가지고도 한 물종을 독점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얘가? 그런데 만약에 이 좁은 경제구조가 취약한 우리 조선에다가 100만 냥을 풀어버리게 되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겠지. 그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단 1차적으로 고통받는 건 누구야? 서민계층이지. 양반들이야 원래 돈 많으니까 좀 비싸져도 사 먹겠지. 근데 서민들은 한 달에 월급 딱 들어오는 거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물가가 2배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로 가난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박지원은 그 18세기에도 경제에 대한 탁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탁견이 뛰어난 견해라는 얘기야. 통화를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와 반대로 역행한 게 흥선대원군이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 같은 거 할 때 당백전이라고 하는 100냥짜리 엽전을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나라에서 이렇게 100냥짜리 엽전을 발행해가지고 토가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금리 하나 배웠어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경제 배워놓으면 정말 좋다. 그래서